상대가 나보다 훨씬 강해 보일 때, 그럴 때 이기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죠. 물론 처음부터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색다른 접근을 해야만 하는 거죠. 알렉산더가 그랬었고 한니발도 그랬었죠.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동맹국을 돕는다는 명목으로요. 1년 동안 두 번의 큰 전투를 통해서 갈리아를 평정을 합니다. 하지만 갈리아 전체 지역이 평정된 것은 아니고 3분의 1 로마와 가장 가까운 지역만 평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았어요. 9월경에 전투가 끝났다고 하니까 충분히 철수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명목은 게르만이 갈리아 지방으로, 다시 얘기해서 독일이 프랑스 지방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죠. 카이사르가 평정한 중부 프랑스 지방 위쪽에 베네룩스 3국이 있는 위치, 이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을 벨가이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카이사르의 의도를 의심했다 혹은 꿰뚫어봤다, 이건 해석의 차이인 것 같고요. 벨가이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부 갈리아를 점령한 카이사르가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은 있죠. 그동안 수많은 강자들은 약자를 정복하고 조공을 뜯어냈었죠. 로마도 이미 그 전에 많은 속국을 만들면서 세금을 거뒀어요. 물론 로마가 다른 강자들에 비해서는 세금을 적게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거둔 건 사실이거든요. 세금을 적게 거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백성들, 국민들은 좋아요. 하지만 기득권자들은 어떨까요? 자신들의 권리를 뺏긴다고 생각을 하겠죠.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의 투쟁인 거죠. 벨가이 지방에 있었던 강력한 부족들의 우두머리들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길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벨가이 지방에 있었던 부족장들, 특히 힘이 있는 부족장들은 주변 부족과 부족민들을 동기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동기부여에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 약소 부족들은 어차피 강한 부족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도리어 공정한 정복자를 더 좋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힘 있는 부족의 부족장들의 설득이 먹혔던 듯해요. 그래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서로 인지를 주고받았던 것과 유사하게 이들도 인지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동맹을 깨면 죽음이야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30만이 모입니다. 전편에서 지금 현재 스위스인들인 헬베티족, 이들이 이동할 때 30만이라 그랬거든요. 부녀자, 아이, 노약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30만은 무장 병력의 숫자입니다. 이 대군을 이끌고 갈리아 중부에 자리 잡고 있는 카이사르를 공격하려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갈리아 전쟁기의 2년째 초반 부분이에요. 로마 시민들에게 정당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카이사르의 말이에요. 벨기에 부족장들이 로마가 갈리아에 눌러앉고 더 나아가 벨기에 지방까지 정복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프로방스 지방, 북이태리, 그리고 크로아티아 지방, 이렇게 세 개의 총독 자리에 5년 임기로 자리를 꽤 차거든요. 만약 헬베티인의 이동만을 저지할 생각이었다면 1년 혹은 2년이면 충분했을 거예요. 하지만 5년을 했다는 것은 뜻한 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후 행적을 보아도 카이사르는 라인강을 기준으로 서쪽을 로마에 속주화하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운영했었던 군단의 수는 6개 군단이에요. 한 개 군단이 6,000명 정도 된다 하니 36,000명이죠. 갈리아 전쟁 당시 로마 군단에는 누미디아의 기병들도 참여하고 있었고요. 스페인 남부 지중해에 있는 발레어루스 제도의 투석병들도 참전을 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치면 전체 군단 수가 4만이 넘는 거죠. 여기에 2개 군단을 추가합니다. 그래도 숫자로는 도저히 이길 순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숫자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8개 군단 중 단 4개 군단만이 세금으로 운영이 돼요. 나머지 4개 군단은 카이사르의 자비로 운영을 했다고 해요. 카이사르는 이미 수많은 연회와
그리고 독서로 엄청난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었던 상황이에요. 무슨 돈이 어디서 생겨서 라는 궁금증은 풀어내지 아직도 못하고 있는 난제라고 합니다. 추정은 역사를 통틀어 전 세계 부자 순위를 세워도 5위 안에 든다는 삼두 정치의 일환인 크라수스 지원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8개 군단을 만들고 군량미를 확보하고서야 군단에 합류를 합니다. 카이사르의 로마 군단은 현재 갈리아 중부에 있어요. 중부에서 전투를 모두 이겼다고는 하나 아직 로마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요. 현재 항복한 부족들이 로마의 말에 고분고분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량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사령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카이사르는 겨울 동안 통치를 했었던 속주를 떠나 갈리아로 갑니다. 벨기에인들이 느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2개 부족의 연합군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로마 군단의 움직임이 훨씬 신속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은 벨기에 지역으로 진입을 합니다. 넘자마자 있는 부족이 레미족인데 이들은 너무 빨리 나타난 로마 군단에 놀래서 빠르게 항복을 합니다. 말로는 자기네들은 벨기에인들의 연합에 동참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강압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둘러댔다고 해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벨기에 부족들의 정보를 카이사르에게 넘겨요. 카이사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때 카이사르가 넘어간 강이 파리까지 이어지는 세느강 상류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지역은 1차 대전 때도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참호전을 펼쳤던 바로 그 자리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자리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강을 넘어 진지를 구축하고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요. 벨기에 부족 중에 가장 인원도 많고 강력한 부족은 벨로바키족이라고 합니다. 10만의 군대를 모을 수 있는데 이때 6만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부족이 수에시오네스 부족이에요. 5만 정도의 군대를 파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부족이 네르비족입니다. 이 부족이 5만이고요. 그 외에 부족들이 몇만씩 추가를 해서 30만이 된 거죠. 대장은 벨로바키족에서 나오지 않고 수에시오네스족에서 나왔다고 해요. 갈바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 이름은 후대에 로마 황제의 이름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인품도 있었고 리더십도 좋았던 듯해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로마군과 어떻게 대적할 것인지를 구상을 합니다. 배반자라고 할 수 있는 레미족을 먼저 치기로 결정을 해요. 바른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로마 군단이 세느강을 건너서 구축한 진지는 상당히 공략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군인 수는 적었지만 언덕 위에 진지를 만들었고 진지 옆쪽으로도 300m 길이의 해자를 더 구축을 해놨었다고 해요. 대군을 상대할 때 쓰는 전략은 한꺼번에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좁은 병목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인원이 적은 상태가 단점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할 때도 동일했어요. 영화 300에서 보면 적은 그리스 군대가 10만 대군인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 구간이 좁았기 때문이에요. 카이사르도 진영 자체에 양쪽에 해자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벨기에 부족이 쳐들어오려면 좁은 병목 구간으로 모여들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군에 밀어붙이는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순신 장군도 동일한 전략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강을 건너면 갈리아 중부랑 이어지고 이곳에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보급을 받기도 좋고 방어하기도 좋은 진지인 거죠. 갈바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단이 밖으로 나오게 만들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배신자 레미족을 응징하기 위해서 비브락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30만이 하나의 성체를 둘러싸면 쉽지 않죠. 이들의 공격법은 화살과 투창과 투석을 통해서 성 위에 경비병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최대한 집중한 다음 귀갑진이라고 해서 방패로 앞을 막고
위를 뚜껑처럼 씌우는 대형을 유지하고 성 가까이로 간다고 합니다. 성 아래 구멍을 뚫든 벽을 허물든 해서 성 안으로 진입을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레미족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구원을 청합니다. 로마가 만약 레미족의 곤경을 보고 지나간다면 더 이상 어느 부족도 로마군에 항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복을 했을 때 이점이 전혀 없거든요. 로마는 군단을 파견을 해요. 그런데 로마의 주력 부대인 중무장 보병을 파견하지는 않습니다. 카이사르는 벨기에 부족의 연합군을 비브락스 성벽 밖에서 물리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신의 군대가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전투를 벌이기를 원하는 거죠. 호위망을 풀 정도의 군대만 보냅니다. 누미디아 기병, 발레아레스 투석병, 크레타의 궁수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나 충분했던 듯해요. 갈바의 연합군은 카이사르가 기다리고 있는 세느 강변 진지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참고로 이 벨기에인들은 독일과 프랑스의 혼혈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벨기에 지역이 라인강 하류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일찌감치 게르만 부족들이 라인강을 넘어와서 정착을 했던 곳입니다. 게르만족이 이 지역을 점령했다고 해서 갈리아인들이 다 없어지진 않았겠죠? 당연히 피는 섞였을 겁니다. 이 지역은 게르만 피와 갈리아 피가 섞인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살던 곳이에요. 이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살만하니까 라인강 동쪽에 있었던 다른 게르만 부족이 또 넘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자리를 잡은 게르만족들이 당연히 새로 이주하려는 이들을 막고자 하죠. 현재 미국에서도 아버지 세대에 미립국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미립국자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벨기에 부족들의 총수는 30만. 여기에 네르비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벨기에족들은 기마 부대예요. 단순히 5대1이 아니라 전력차는 훨씬 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한니발은 기병의 차이가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스키피오가 자마에서 한니발을 이겼던 배경에는 기병의 우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지를 언덕 위에 잡고 해자도 파고 했던 거죠.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하더라도 사기가 떨어지면 전투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편에서 잠시 설명드렸듯이 로마인들은 게르만 부족들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더 작아요. 그것 때문에 공포에 휩싸였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기병을 내보내서 벨기에족 기병과 가벼운 전투를 계속 벌이도록 합니다. 진지에서는 수많은 군단병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지 사이에는 작은 실개천 같은 사실은 늪지대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늪지대 때문에 본격적인 전투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카이사르는 우리 절대 밀리지 않아 라는 것을 군단병들에게 심어주려 했던 것 같아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카이사르가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기로 결심을 한 것인지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도 기병들 간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로마군 기병들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카이사르 표현은 적당히 싸우고 진지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벨기에 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땐 도망가는 거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또는 그날을 D-Day로 삼았을 수도 있고요. 이 모습을 보고 벨기에 부족들이 로마군 진지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끊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마군 진지는 포위가 되고요. 군량미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이고요. 그러면 로마 군단이 항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포위전을 하겠다라는 갈바의 전략은 옳았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단에 카이사르가 있었던 게 문제인 거죠. 이를 빠르게 파악하고 기병대를 강 건너로 미리 보냅니다. 다리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벨기에 부족은 로마군 진영을 우회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강을 건널 때 전투 대형을 갖춰서 도강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로마 기병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격하기 좋은 먹잇감일 뿐인 거죠. 이렇게 되면서 벨기에 부족의 군단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상자가 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원이 많은 것이 전투 당일에는 좋을지 몰라도 전투를 준비하는 기간엔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군량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위생 문제까지 겹치면 심각한 전염병이 돌아요. 그러면 대군인 것이 도리어 약점이 됩니다.
갈바는 이러한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하고 흩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결정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카이사르가 세느강을 넘기 전 갈리아 지방의 로마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드족 부족장에게 벨로바키족 영토를 유린하라고 명령을 해 놓습니다. 본격적인 공격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토가 유린을 당하고 있다면 부족장은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0만 중에 6만을 책임지고 있었던 벨로바키족이 영지로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했고요. 갈바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서 로마군을 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사르가 대군을 대하는 전략의 또 한 모습인 거죠. 분리해서 공격하라. 전투가 있었던 그날 밤 빠르게 결정을 내린 벨기에 부족들은 각자의 영지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오밤중에 철수를 하는 모습을 카이사르가 진지에서 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밤에는 추격전을 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가 뜨고 포로를 잡아서 확인을 해보니 철수가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기병대와 3개의 군단을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출병을 시킵니다. 철수하는 군대는 공격하러 행군하는 군대에 비해서 사기도 떨어져 있고 방어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는 늘 성공하는 전략이기도 해요. 상대방이 속인 것만 아니라면요. 벨기에 부족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각자의 영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카이사르 첫 번째 간 곳은 갈바가 부족장으로 있는 수오시에네스족 영지예요. 레미족 영지와 붙어 있고요. 레미족과도 같은 혈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같은 갈리아, 같은 벨기에 같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수오시오네스족 수도인 노비오 두움을 포위를 합니다. 승자가 패자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쉽게 항복을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갈리아, 벨기에 부족들 사이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성전을 준비를 합니다. 이 노비오 두움도 프랑스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성들이 그러하듯 천혜의 요새예요. 로마는 바로 그 앞에 진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공성전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해요. 로마 군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놀라운 공병이라는 거거든요. 높은 탑 형태의 공격 무기도 만듭니다. 성벽보다 높은 탑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서 성을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귀갑진 같은 형태를 아예 차로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탱크 같은 거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신들이 내려보낸 군대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벨기에 부족 중에 가장 큰 부족인 벨로바키족 영토를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이때 로마의 동맹국인 하이드족 부족장인 디비키아쿠스가 카이사르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력자들은 대부분 영국, 브리튼 섬으로 이미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벨로바키족은 하이드족과 일종의 동맹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도 항복하려 하니 받아줍시다 라고 부탁했다고 카이사르는 적어 놓습니다. 군인만 10만을 동원할 수 있는 부족이었으니까 인구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600명이나 요구했다라고 카이사르가 적어 놓습니다. 승자가 패자에게 인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로마는 좀 독특하게 인지를 로마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로마화 시켜버립니다. 세계의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을 갔다 돌아오면 친미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러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학생이 갑자기 로마로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안바미니족 영토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결을 해요. 이제 남은 유력 부족은 네르비족 뿐입니다.